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앞에 세션 1에 진행한 김승우 매니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김수상이라고 하고요. 일단 뭐 앞에서 수업 어떠세요? 이제 좀 다 이해되시나요? 앞에 세션 1에 한 내용이 다 잘 이해되신다. 다 이해하셨다 하시는 분. 한 50% 정도 이해하셨다. 아, 50% 정도 이해되세요? 대단하신 분이세요. 일단은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앞에서 말한 김승우 매니저가 말한 그 세션 1에 대한 NLP에 대한 뭐 되게 많은 요소들이 나왔는데 그 요소들을 어떻게 결합해서 실제 우리가 서비스를 이제 고객한테 이제 뭔가 서비스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강의 목표는 그 세션 1에서 저희가 뭐 많이 이것저것 많이 배웠잖아요. 딥러닝도 하면서 자연언어, 이제 NLP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AI 기법들, 영어만 계속 나오고 해서 했는데 그걸 적용해서 실제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피자 주문봇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 만들어 왔어요. 실제 우리가 피자 주문봇을 NLP와 AI 그리고 실제 서비스하는 측면에서 챗봇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제가 이제 하나씩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걸 마치고 이제 가실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이 챗봇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이번 수업 들으면 그래도 챗봇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구나, AI 챗봇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제가 하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간단히 소개드리면 저 뭐 챗봇 개발했으니까 이거 맞겠죠, 강의하러. 챗봇 개발했고 저 이제 외자의 광고회에서 피노탈 랩스라고 있어요. 스프링 프레임을 만드는데 거기서 제가 좀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개발자로서 제가 이제 TDD 기법이나 CI 그리고 뭐 페어 프로그래밍 하는 걸 좋아하고 뭐 스토리 기반의 개발 좀 많이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원래 관심 있는 건 이제 iOS 개발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앱스토어에 이제 제가 막 개발하다 보니까 잘 돼서 대기권 안에 들었는데 뭐 잘 됐으면 제가 여기 안 있었겠죠. 국내에서 뭐 배기해봐야 얼마 안 되더라고요. 배기하면 뭐 좀 되나 싶었는데 배기해봐야 얼마 안 되고 해외나 일본이나 미국 쪽에 배기 안에 들어야 좀 돈이 되는데 재미삼아 제가 회사 다니면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관심 있어서 개발해갖고 프론트엔드 쪽도 많이 관심 있습니다. 제가 이제 리액트 요즘에 핫하잖아요. 앵귤러, 리액트, 뭐 뷰 많이 있는데 제가 프론트엔드 쪽도 관심 있고 뭐 이걸 많이 해왔고 지금 뭐 소프트웨어 공모전에 지금 좋게 최종 가고 있는데 잘 되면 뉴스에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고 제가 이제 포스코의 이제 시스템에 이제 MES라고 이제 실제 생산 시스템 쪽에 하는 업무를 거의 10년 넘게 제가 해왔어요. 입사에서부터 지금까지 넘게 제가 김승우 씨랑 같이 해왔고요. 간단히 이렇게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이 뉴스 보셨죠? 페이스북에서 최근에 들리시나요? 네. 짧은 거니까 잠깐. The social media giant leapt into action after it discovered two programs were writing their own code. At first they thought it was simply gibberish, but they soon realized the programs had invented their own language and were actually talking to each other. Stop it, no Sam, the flight has been pulled up the operation, but the company admits they have no idea which robots were 왜 이렇게 말들이 나왔냐? 그러니까 제가 간단히 지금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 이 기사 보셨죠? 페이스북에서 이제 최근에 자기가 이제 뭔가 이 내용 있잖아요. 오른쪽 보시면 이제 있는데 뭔가 이제 책과 모자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협상할 수 있는 코끼리 그걸 이제 대화를 통해서 하면서 뭔가 했는데 자기들끼리 뭐 이상한 말 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뉴스에는 나왔었잖아요. 막 이상한 말 하다 보니까 얘네들끼리 뭐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고 뭔가 인간이 알아들 수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껐다, 이렇게 페이스북 개발자가 이걸 껐다는 건데 이걸 간단히 보면 저희도 좀 대충 이해되잖아요. 이제 보면 뭐 앞에서 NLP에서 뭐 시퀀스 투 시퀀스나 뭐 텐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딥러닝 기법이 나왔는데 결국 기존 벡터에서 뭔가 이거를 시리얼하게 만들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런 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뭔가 이제 협상하는 과정에서 뭐 이제 이거 좀 이제 인풋을 뭐 책이 몇 개, 뭐 모자가 3개, 볼이 1개고 이제 뭐 책이 2개, 모자가 1개, 볼이 2개일 때 이게 서로 이렇게 하면서 목표치는 어떻게 하자면서 이걸 이제 대화를 이렇게 풀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건 이제 앞에서 설명한 NLP랑 뒤에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린 챗봇을 좀 더 이해하면 좀 한 번씩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계속 강의를 너무 좀 일방적으로 된 것도 기사나 그래서 좀
심심한 거를 깨기 위해서 영상 하나 넣었다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서론 이렇게 시작하고요. 자, 이제 앞에서 그 세션 1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감성을 인식해서 어휘 분석하고 구문 분석하고 대화까지 이렇게 한 거를 이런 자연언어 처리에 대한 이론이 결국은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한 이런 기법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또 그와 관련해서는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다고 앞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각각의 요소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우리가 이제 뭘 만드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 왼쪽 영역, 그러니까 그 아까 제가 피자 주문 곳을 예로 들 건데 그걸 통해서 그 피자 주문 곳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챗봇이 이해해서 자연언어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면서 던져주느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내용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제가 이 왼쪽 내용 위주로 이 왼쪽에서 피자 주문 봇을 이제 만들어 가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이런 딥러닝 기법들이 적용되고 서비스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챗봇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이제 많은 기술이 필요해요. 아까 앞에서는 이제 거의 이제 그쪽 세션 1에서는 이 딥러닝 기반의 그런 NLP 위주로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AI까지.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그건 솔직히 저희가 챗봇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한 50%도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실제 100%의 챗봇 요소 중에서는 되게 이런 기술, 뭐 프레임워크 같은 것도 필요하고 텍스트 마이닝, 기존 텍스트에서 의미를 뽑아내거나 또 여러 가지 전처리 기능. 실제로 이제 결국 딥러닝 해오려면 데이터를 얼마큼 잘 정제해서 넣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챗봇을 만들려면 결국 앞에서 말한 세션 1에서 뭐 AI야, 딥러닝, 뭐 NLP 이런 것들 필요하지만 이 뒤에 요소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래도 어쨌든 여기 뭐 이제 요즘 AI가 핫하니까 이제 AI 위주로 설명드려야겠죠. 네, 그래서 좀 말씀드린 딥러닝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결과 확인이 많이 빠른 편이에요. 저희도 이제 뭐 자연언어 말고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정량 데이터나 이미지 분석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그 결국 하려면 이제 결국 이제 또 GPU나 뭐 여러 가지 대량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굉장히 많은 그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고 데이터도 많이 필요해요. 보통 뭐 이미지 같은 경우는 막 몇천 장, 몇만 장 돌리려면 뭐 퇴근할 때 눌러놓고 다음 아침에서 확인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챗봇한테 자연언어 쪽은 텍스트다 보니까 텍스트 기반이다 보니까 그냥 CPU 상에서 간단히 아까 주피터로 결과 보셨듯이 꽤 빨리 확인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오버피팅 시킨 경우도 있지만 결과 확인은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미가 있다는 건 뭐냐면 이제 이것도 이제 결국은 정형 데이터나 뭐 마이크로 데이터 보면 그 비즈니스에 대한 그 데이터 성격을 알아야 돼요. 뭐 캐글에 가보시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타이타닉 데이터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막 그 수백 개 항목에 대해서 그 다 일일이 알아서 카테고리 정의해야 하고 막 되게 노가다가 많잖아요. 정형 데이터는. 근데 이제 자연언어 같은 경우는 뒤에서 이제 또 설명하겠지만 그 아까 뭐 렉시컬 어널리시스 나온 게 뭐냐면 그 앞단에서 있는 형태소 분석기만 적당한 걸 통해서 이렇게 붙여주면 알아서 이제 걸러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줘요. 결국 이제 그거죠. 이제 뭔가 전처리 단에 대한 그런 부분이 필요가 없고 비즈니스 몰라도 대충 이제 언어 갖고 내용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짧은 문장은 쉽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 이제 데이터에 대한 부담감이 이미지도 마찬가지죠. 이미지도 이제 하려면 뭐 맞춰야 되잖아요. 가로 세로 길이 맞추고 뭐 노가다로 라벨링 다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챗봇 같은 경우는 자연어에 대한 챗봇 영역은 쉽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단에 결국은 동일하게 이제 인퍼런스 할 때 똑같은 형태에서 분석기를 동일하게 쓰면 쉽게 연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응용 분야가 많죠. 이제 뒤에서 이제 계속 설명할 건데 이제 결국은 각 서비스별로 의도랑 슬라만 채워주면 어떤 서비스와도 연결이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뭐 피자 주문봇을 만든다, 뭐 호텔 예약이나 뭐 여행송 완료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연결할 건데 그 서비스는 결국 뒷단에서 API만 연결해주면 어떤 서비스와도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기창에서. 그러다 보니까 챗봇이 계속되는 요소고. 그리고 이제 오픈소스가 이제 적다는 거는 이제 보면 한글로 된 거 저희가 검색해보면 깃허브에서 보면 굉장히 적어요. 이제 한글이 적다는 게 뭐냐면 영어는 이제 NLTK라고 그 굉장히 좋은 라이브러리가 있잖아요. 근데 한글은 이제 거의 많이 없더라고요. 공개된 것도 없고 거의 대부분 자체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딥러닝 기반의 언어 독립적인 텍스트 알고리즘이 많이 공개되어서 활용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앞에서 뭐
구글의 신텍스 넷이나 뭐 LSTM 이런 것들 나왔잖아요. 결국 그런 그 딥러닝 기반의 언어 독립된 알고리즘을 가져다가 쓰면 한국의 앞단에 이제 데이터만 좀 한국어로 맞게 벡터화 시켜주면 꽤 많이 쓸 수 있어서 이걸 통해서 강의 성능을 향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텐서플로우라는 것도 그거죠. 딥러닝 라이브러리 공개되면서 영어 말고 이제 한국어를 통해서 쉽게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보서비스가 많이 있잖아요. 보서비스 써보신 분? 아무도 없으세요? 어디 가서 오셨어요? IBM 왓슨. 네. 왓슨 써. 네. 잘 되시는가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죠? 제가 그래서 여기 써놨어요. 이게 한국어는 잘 안 되면 써놨다가 제가 이게 보이세요? 이게 줄 하나 꺼놓은 게 뭐냐면 요즘 좀 잘 되더라고요. 요즘 좀 아니, 제가 이 자료를 만든 게 상반기에 만들었는데 그때는 잘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IBM 구성계 이게 한국어 데이터 계속 지난 시간에 에이브릴 수업했다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 데이터를 이렇게 모으면서 줄 썼다시피 잘 되는데 한국어 꽤 잘 되는데 근데 저희도 이제 포스코에 있다 보니까 결국 이제 문제가 이제 데이터 문제거든요. 저희 이제 뭐 보면 포스코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클라우드에 올리려면 결국은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올려서 학습시키고 뭔가 트레인 된 거를 서비스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이제 포스코에서는 그런 용어들이 있어요. 뭐 코일, 슬라브 뭐 이런 노멀한 용어도 있지만 뭐 가열로 뭐 이런 되게 복잡한 어려운 용어들이 있는데 그런 용어들이 이제 결국 클라우드에 올라가면서 그런 것까지 이제 뭔가 학습이 되면 결국 이제 좀 그런 거죠. 이제 그런 데이터 그리고 구글도 뭐 텐서플로우라는 좋은 딥러닝 라이브러리를 공개했지만 결국은 데이터 싸움인데 그런 것들을 얼마큼 잘 커스터마이징 하느냐 그런 부분이고 아까 이제 뭐 IBM 왓슨 설명하셨는데 왓슨 되게 쉽게 잘 되어 있는데 커스터마이징은 잘 안 돼요. 결국은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번에 설명하는 것도 결국 이제 오픈소스 기반의 그런 서비스를 만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커스터마이즈 불가라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요. 제가 이제 이번에 계속 얘기 드릴 내용은 파이썬 테스트로 오픈소스로만 제가 이거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쉽게 이제 좀 더 자유자재로 건드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왓슨에서 제공하는 단순 데이터 넣어서 학습되는 부분을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런 요 레벨까지 얘가 어떻게 모델이 만들어지고 이제 전설이 되는 것까지 보면 좀 더 이제 자유자재로 이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충족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반복되는 내용이긴 한데 챗봇은 뭐 AI를 위해서 아까 뭐 메모리 네트워크 얘기 나온 건데 결국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자연언어 처리도 알아야 되고 텍스트 마이닝도 해야 되고 응답 속도도 빨라야 되겠죠. 챗봇을 구현하려면 뭔가 회신했는데 뭐 1초 안에 와야지 막 10초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스토리 설계 이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결국은 뭐 챗봇을 기술적으로 잘 만든다 하더라도 그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레임워크 영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처리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파이썬 코딩을 좀 잘 해야지 텐서플로우 간에 이제 뭔가 요 코드에 그거 돌리는 거를 알아야지 챗봇은 잘 된다. 그래서 결국 챗봇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야의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아까 왓슨 같은 것도 얘기한 게 뭐냐면 이제 뭐 되게 유명하게 해서 API.AI라고 이게 구글에서 인수한 건데 이제 다양한 챗봇 플랫폼이 존재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원하는 서비스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챗봇을 보면 어떤 그 챗봇에는 들어가 보시더라도 여기 인텐트랑 엔터티가 나와요. 이게 결국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챗봇에 가보면 어떤 의도로 만들 거냐 챗봇을 그리고 그 의도 안에는 어떤 엔터티들이 들어갈 거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다 들어간다. 결국 제가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것도 좀 여러 가지보다는 여기에 초점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프레임 베이스드 챗봇이고 어떤 식으로 의도를 파악해서 이제 엔터티를 뽑아내고 이제 가느냐. 그래서 결국 여기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게 되게 사람들이 정리 잘 해놨어요. API.AI라고 코딩 없이 챗봇 만들기.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보면 뭐 베이스 여기 엔터티겠죠. 제가 이거 지금 뒤에 이제 파이썬의 오픈소스로 설명할 내용이었어요.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시 이렇게 엔터티들을 이렇게 정리해요. API.AI에 여기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면 인텐트를 만들어보자 나왔잖아요. 인텐트를 이제 사용자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인텐트를 하면 UH 이야기구나.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인텐트를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생성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게 뭐냐면 그게 해당 UH 이야기인데
이게 오늘 상행실, 엔터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 대충 입력하면 아마 이렇게 알아서 찾아주고 이제 또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엔터티에서도 뭐 필수 엔터티냐, 뭐 이제 뭐 엑스트라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장에서 들어갔을 때 얘가 꼭 필요한 것들은 그 스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 계속 가야 되고 엑스트라라는 것들은 뭔가 이제 없어도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인자 입력하죠. 유학이 잘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러면 이제 제이슨 포맷으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하면 챗봇을 API.ai에서 뜻이죠. 되게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든 이유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도 이제 결국은 그런 거예요. 지금 이런 기반으로 해서 파이썬과 텐서플로우만으로도 쉽게 개발할 수 있다. 그걸 초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여기서는 인덴터 NER이 챗봇에 대한 핵심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게 한 번 더 얘기하는 건데 이제 결국 최근에 이 챗봇 추세가 기존의 룰로 막 하다가 최근에 이제 AI라는 요소가 들어가면서 점점 이제 이렇게 폐쇄적인 비즈니스 작은 영역에서 점점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고 향후에 이제 이렇게 가고 있겠죠. 결국 이제 난이도가 점점 더 이렇게 가면서 모든 영역에서 제너럴하게 다 대답할 수 있는 이런 요소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결국 챗봇은 작은 비즈니스 도메인에서 시작해서 점점 정확도를 올리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계속 추가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아까 뭐 저기 질문 중에서 뭐 인텐트 몇 개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뭐 보면 SKT 누구 개발자랑 또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보고 해봤는데 보통 한 100개 정도 되더라고요. 인텐트가 100개 정도 되고 근데 제가 누구를 얘기 들은 것도 이제 그분이랑 얘기해봐서 그런데 딥러닝은 많이 안 쓰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최근에 아직까지는 딥러닝을 이렇게 가는 게 결국 일로 가는 요소인데 머신러닝까지는 많이 써요. 머신러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뭐 의도 좀 하고 아까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린 게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머신러닝을 쓰면서도 머신러닝도 조금 얘기할 거예요. 하면서도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결국 뭐냐면 서비스를 할 때 단순히 머신러닝에만 의존할 수 없고 기존 어느 정도 룰이나 핵심 키워드 같은 걸 통해서 좀 걸러내줘야 돼요. 글로벌 인텐트 같은 거는 좀 걸러내서 100개면 한 30개씩 나눠서 좀 구분해야겠죠. 비슷한 6개는. 그래서 구분해야 되고 저희는 서비스 할 때는 한 30개는 한 것 같아요. 30개 정도 했는데 그건 모델 하나로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좀 더 뭐 100개까지 가려면 모델 한 개로는 힘들고 이제 앞단에서 좀 전설이 해서 좀 모델을 좀 쪼개야겠죠. 뭐 피자 주문봇, 뭐 다른 봇 해서 앞단에서 다른 모델 하나 태워서 하든가 아니면 룰로 아예 구분되게 그런 식으로 해서 위기 AI에서 지금 일로 가고 있고 최근에 보면 막 논문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아까 뭐 메모리 네트워크나 뭐 그런 식으로 다 스트롱 AI로 가는 게 딥러닝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고 결국은 일로 가고 있는 과정이다. 현재는 작게 시작해서 여러 비즈니스 도메인을 추구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AI 이제 챗봇을 설명드릴 건데요. 이제 룰 얘기를 한 게 룰도 중요한데 결국 이제 이거죠. 이제 그거잖아요. 개발자분들이 진짜 많이 그래서 뭔가 입력을 넣고 프로그램을 넣어요. 그럼 이제 결과값을 넣을 수 있잖아요. 나오잖아요. 지금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에다 입력값을 넣으면 결과가 나와요. 결국 이제 이 플레이스로 이렇게 뭔가 코딩을 하는 거예요. 기존 룰 발생 방식에서는. 그러면 뭐 이름, 지역 뭐 이런 거 별로 뭐 피자 검색해주면 피자일 때는 무조건 의도가 피자 주문이구나만 나와야 되고 일일이 막 룰로 등록하면 정확도는 올라가겠죠. 근데 이 룰을 100만 개까지 다 등록할 수는 없잖아요. 뭐 피자도 있고 뭐 피자, 뭐 영어로 피자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잖아요. 사용자는 솔직히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하는 게 어려운데 이제 결국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통해서 비슷한 유형의 질문도 적당히 잘 찾아준다. 제가 좀 이따 코드나 이런 걸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그거죠. 기존에 이제 우리가 짜여진 프로그램 내에 인풋 값을 넣었을 때 어떤 결과값이 나왔다면 딥러닝은 데이터만 넣는 거죠. 라벨링 된 데이터만. 뭔가 이제 어떤 의도와 뭐 그런 것들을 넣어서 라벨링 된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시키면 그 모델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결국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 프로그램. 그걸 갖고 쓰는 거고 이 데이터만 계속 넣으면 프로그램 모델이라고 봐야 돼요. 모델. 딥러닝에서 나온 모델이 나오면서 걔를 계속 바꿔가면서 뭔가 이제 만들 수 있다. 결국 이제 개발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라벨링이라는 데이터만 있으면 뭔가 모델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비슷한 데이터도 잘 찾는다는 게 뭐냐면 이제 워드 투백 아까 나왔었잖아요.
그 워드 간에 뭔가 유사도가 있기 때문에 그 워드에 대한 특정 값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는 걔가 비슷한 값으로 보기 때문에 잘 찾고 뭐 글로브나 그런 거 아까 그 질문 제가 들은 것 중에 뭐 전체 코퍼스로 학습시키냐 아니면 특정 도메인에 대한 워드백으로 해서 학습할 때 뭐 레이어를 추가하냐 그 얘기 주셨는데 그게 결국 그 얘기인데 답은 없는 것 같은데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서비스 할 때 그걸 이제 모델을 써보면서 이제 그 앞단에 이제 그게 뭐냐 이제 스태틱하냐 넌스태틱으로 해서 트레이닝 할 때 걔를 같이 학습시킬 수도 있고 아니 뭐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 줘서 이제 아예 초기화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비즈니스 도메인이 한정적이면 제가 봤을 때는 그 문장으로만 학습해서 오토트랙을 만들면 성능이 좋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그 코퍼스 자체가 막 뭐 복잡하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다 학습시키기에는 그 되게 오래 걸리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 시간 대비 성능도 없는데 특정한 도메인 안에서 만약에 피자 주문 보시다 제가 지금 피자 주문 보스 설명을 했기 때문에 피자 주문 보스에는 나올 게 뭐 피자, 음료 그거밖에 없잖아요. 거기다 대고 뭐 갑자기 뭐 호텔 예약해줘는 안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오토백 할 때는 그 해당 어휘만 학습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들고요. 근데 문제는 학습시키려도 데이터가 없어요. 저희가 항상 고민인 게 이제 데이터가 없어서 다른 뭐 11번가 뭐 이런 것도 보면 이제 결국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먼저 서비스를 오픈해요. 서비스를 오픈해서 그래도 사용자가 막 신기해서 막 쳐보거든요. 제가 뒤에 사례를 많이 보여드릴 건데 쳐보면서 데이터를 다 넣어요. 학습한 걸 로그에 다 남잖아요. 그걸 갖고 이제 라벨링해서 또 학습시키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워드백에 대한 성능을 올려가고 새로운 단어들이 왔을 때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빨리빨리 적용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된다고 해요. 제 생각에는 코퍼스가 지금 또 오래됐잖아요. 2007년 이후로 지금 뭐 너무 오래돼서 쓰기가 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자체 코퍼스가 다 있더라고요. 기업들도 보면. 근데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있는데 그 서비스에 맞는 어휘로만 학습해서 워드백을 만들고 학습하면 거의 룰과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인텐트 애니얼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의도랑 엔터티가 핵심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밑에 보면 이제 판교에 근무하는 누구 찾아줘 이러면 이 문장을 가지고 얘가 누구를 찾아줘라는 의도문화를 해서 특정 지역의 사람을 찾아서 해서 의도만 파악되면 그 의도 안에 엔터티들은 어떤 뭔가가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판교에 근무하는 누구 찾아줘 하면 판교 로케이션, 뭐 네임 이런 것들을 제가 뒤에 이제 딥러닝 기법이랑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AI를 쓴 이유는 적당히 잘 찾아주고 데이터만 계속 때려 넣어도 모델이 나오고 룰을 일일이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AI가 뜨고 그렇다. 그렇게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챗봇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제 요 영역이죠.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피자 주문 봇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피자 주문 봇이 여기 입력됐을 때부터 해서 어떻게 챗봇을 통해서 만들어지냐. 디스레스죠. 그렇죠. 그 이쪽에서 설명을 드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피자 주문을 만들어야 되죠. 이제 나만의 피자 챗봇을 만드는데 피자 주문 봇을 예를 할 거예요. 근데 결국은 피자를 주문하려면 이제 피자 종류도 여러 가지고 뭐 사이즈도 많고 뭐 장소, 날짜 이런 것도 있는데 챗봇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결국 이 챗봇을 만들려면 피자 주문과 관련된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할 건지에 대한 스토리가 되게 중요하고 그 로직, 적당한 로직이랑 그 스토리 그리고 뭔가 딥러닝을 쓰면 어느 정도 봇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릴 거는 이제 이거예요. 제가 판교에 있거든요. 판교에 뭐 포스트 ICT에 피자 빠지는 뭐 피자 배달에 이렇게 문장이 들어왔어요. 챗봇에 챗봇에 이렇게 치면 이제 이게 결국 이제 챗봇은 앞단에서 뭔가 메시지 플랫폼에서 뭔가 뭐 트리거나 백오프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걔가 알아서 여기다 대고 막 점점점점점 이렇게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처리해주는 역할이 있어요. 그거는 앞단에서 다 걸러주고 실제 이제 챗봇 서버에서 걔를 판단해서 일로 보낼지 아니면 그 해당 스토리를 보고 일로 갈지에 대해 판단을 하는데 이제 뭐 판교에 뭐 포스트 ICT에 피자 배달해주라고 입력을 하면 여기 보면 이제 사이즈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겠죠. 사이즈도 알아야 되고 뭐 정선이 있네요. 뭐 보면 메뉴를 입력해주세요. 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완성돼야 결국은 답변이 이렇게 되죠. 그럼 결국 고객 입장에서는 뭔가 입력된 걸 갖고 이 과정, 그리고 빨간색으로 가는 과정을 여기서 계속 1, 2, 3, 4, 1, 2, 3, 4 계속 돌면서 이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채팅창에서는. 이 사용자는데 이게 뭔가 챗봇을 통해서 뭔가 대화하고 있다고 느끼고 그리고 뭔가 이제 내가 이게 신기하구나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간단히 좀 러프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NLP가 이제 앞에서 세션 1에서 NLP를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NLP가 있어야지 이게 다 처리가 돼요. 판교 ICT에 피자 배달해줘 하면 피자 배달해줘라고 치면 그럼 이 문장이 의도가 피자 주문이구나. 피자 주문이구나 알아야 되고 피자 주문이면 그
인텐트에 맞는 엔터티들이 있어요. 각 주문별로. 예를 들어 피자 주문을 하려면 뭐 장소도 알아야 되고 무슨 메뉴인지도 알아야 되고 뭐 사이드 메뉴가 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같이 이 엔터티들이 알아야 되고 결국은 그건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제 이 문장이 분석이 될 거예요. 이걸 갖고 의도가 나오고 엔터티가 대충 나오면 이걸 이제 컨텍스트 어널라이저에 던져요. 던지면 이 분석된 문장 그 자연어 처리한 것들이 이제 날리지 베이스. 기존에 이거 제가 시나리오 말한 게 뭐냐면 저희가 보 서비스를 하려면 해당 신호의 인텐트별로 그 시나리오가 정의되어 있거든요. 그 정의에 맞게 이게 이제 결국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얘가 보겠죠. 이제 컨텍스트를 보면 기존 날리지에서 장소는 있는데 메뉴나 시간이 없으면 이제 디시전 메이커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결국 요 영역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 DM 서버 영역에서 NLU가 이게 NLP 처리해서 뭔가 여기 와서 서버가 판단하는 건 분석해서 판단해서 해보면서 안 되면 여기로 던져서 다시 여기로 간다. 그걸 제가 좀 한 플로우로 제가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기존 날리지에서 봤을 때 포스파이시티에 피자 배달해줘 했는데 보니까 피자 없으니까 배달해주면 안 돼. 배달해줘 했는데 보니까 메뉴랑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기존 날리지에 정의된 시나리오에서 보고 얘가 던져주는 거예요. 리스판스를 이제 뭐 결국은 메뉴랑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물어야겠죠. 답변을 할 때 메뉴와 너릭을 갖고 이제 로직으로 뭔가 이거 어떤 메뉴를 원하시나요? 어떤 메뉴를 원해? 이런 것도 제가 뒤에 로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던져지고 다시 일로 가죠. 일로 오면 다음에 얘가 사용자는 뭐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대답하겠죠. 피자 뭐 아니면 뭐 지금 뭐 오늘 내일 뭐 이렇게 얘기할 건데 그러면 얘가 다시 받아서 이게 다 채워지겠죠. 그러면 슬롯이 만들어지면 서비스가 피자 주문이 완료됐을 때 답을 하면서 답을 해도 이제 사용자 답을 하더라도 이제 뒷단에 API가 있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얘가 그 뒷단을 쌓아줘야겠죠. 기존 피자 뭐 화면에서 이제 피자 주문 메뉴 선택하는 것 같이 채팅창에서도 이 입력된 값이 이 포맷에 맞게 엔터티가 만들어진 거를 슬래시 완성되면서 과연 사용자는 피자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그걸 느끼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플로우예요. 여기서 이제 피자 주문해줘 하면 들어와서 자연언어 처리해서 엔터티 파악하고 이렇게 와서 DM 서버가 이제 뭐 해당 컨텍스트랑 분리해서 의사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로 갈 건지에 대한 말을 만들어서 던져주는 거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NLG 통해서 이렇게 가고 뭐 필요하면 일로 가고 아니면 뭐 단순히 이제 뭐 주문이 완료되었으면 같은 경우는 그냥 디폴트로 이렇게 갈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피자 주문이 완성된다. 한 번 더 제가 이제 좀 더 슬롯에 대해 말씀드리면 거의 지금 대부분이 이제 이런 챗봇들이 많아요. 프레임 베이스드 챗봇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피자 주문하고 싶어 하면 이제 피자 주문 의도가 있으면 이제 각 의도별로 이제 사용 이제 서비스하는 입장에서는 피자 주문에 대한 의도가 사이즈와 뭐 타입, 사이드 메뉴는 필수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이걸 뭐 어떤 사이즈를 원하나요? 그리고 어떤 타입을 원하나요? 뭐 이걸 물어볼 거잖아요. 여기 값이 비어있으면. 그럼 이제 피자 봇별로 스토리를 구성하는 거예요. 뭐 한 번에 이걸 던져줄 수 있든가 어떤 종류를 원하는가 이렇게 던져줘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말하겠죠. 그러면 뭐 어떤 사이즈를 원하나요? 뭐 어떤 종류를 원하나요? 말하면 페퍼로니 피자로 라지 사이즈에 콜라 추가해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그걸 이제 또 자연언어 처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시 또 사람이 다시 입력되면 여기서 NLU 해서 여기로 가는 거죠. 이렇게. 얘는 이제 시나리오가 여기 있다는 게 뭐냐면 이 시나리오가 얘가 결국은 다 DM 서버에서 이걸 계속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갖고 오면서 얘가. 그리고 얘가 되게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딥러닝은 여기 한 50%라는 한 게 뭐냐면 여기서는 어느 정도 얘를 뭐 로직으로 좀 처리하고 뭔가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 여기는 이제 결국 API 쏠 때 이제 서비스를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뭔가 사용자 입력하면 채워지겠죠. 라지에 페퍼로니고 이제 콜라겠죠. 바로 콜라네요. 콜라면 이 완성되면 이제 서비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처리를 위해서 슬롯을 사용자가 이렇게 안 칠 수도 있잖아요. 뭐 라지 사이즈 말고 빅 사이즈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는데 그거를 최대한 이제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게 챗봇 입장에서는 중요하다. 그리고 딥러닝이 잘 되면 얘로 문장으로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도 결국은 이런 문장을 치는 것보다도 선택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 대표적으로 11번가에서 한 이거 에스케이프 플래닝에서 제가 한번 강의를 했었는데 그거를 갖고 제가 이거 설명하면 자는데요. 그 챗봇 바로라고 있더라고요. 11번가에 서비스하는 그 바로가 있는데 결국 이제 사용자가 이제 이걸 통해서 뭔가 그걸 하잖아요. 뭐 이런 그 맥북 프로를 주문해요. 자 이제 볼게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설명해주고 플로우를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사용자 이렇게 입력해 맥북 프로 검색하면 이 전처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용자는 뭐 맥북 프로를 할 수 있고 영어를 뭐 MAC 뭐 PR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럼 결국은 근데 이거는 그렇게 입력을 하더라도 전처리가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웹프로라고 입력하더라도 NER에서 얘를 이 엔터티를 뽑아냈다 하더라도 얘를 밸류 엔터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API 단에서 받는 값들은 우리가 뭐 쿼리 단에 날릴 때 외어 조건은 딱 컬럼 픽스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로 그렇게 바꿔줘야 알아서 자연어 처리하든 뭐 하든 간에 그래서 바꾸면 이 API에서 이렇게 바뀌죠. 이 입력은 이거 안 보이는데 이제 웹 프로 검색해주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웹 프로로. 그럼 얘가 찾아볼게요 해서 이제 검색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죠. 근데 보다시피 이제 보면 이제 뭔가 뭐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얘가 또 계속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스토리가 나오면 그걸 선택하면서 계속 가고 여기 보면 이게 그 입력창이 없어요. 여기 보면 입력창이 없잖아요. 지금 보면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럼 뭐냐 이게 백오프나 뭐 트리거를 할 수 있는데 선택해서 사용자는 그 해당된 틀 안에서만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선택하게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사용자는 여기 선택해서 이게 만들어지면 이제 맥북 프로를 주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상세 조이스를 위한 그 솔라 선택하고 뭐 새 상자 이렇게 클릭하고 그래서 결국은 챗봇에 대한 그 서비스 측면에서는 프레임 안에서만 선택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여기서 삼성 노트북 한번 써보시면 여기 링크 있잖아요. 실용의 바로북 가서 한번 써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경험 삼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지금 결국 이제 서비스 측면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 지금부터는 이제 그 챗봇을 이제 지금 어떻게 이제 오픈소스나 파이썬과 텐스플로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제가 지금부터 계속 요 시나리오로 가는 거예요. 이제 판교 포스트 ICT에 뭐 피자 배달해줘 하면 결국 여기 입력이 돼요. 챗봇은 얘가 판단하겠죠. 이쪽으로 갈지 뭐 이리로 갈지 기존에 입력된 게 있으면 이리로 던지겠죠. 다이얼로그가 있으면 그럼 이리로 오면 이제 얘는 결국은 컴퓨터는 이 문장을 입력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냥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NLU를 해야지 얘를 이해해서 이제 뭔가 자연언어 처리나 빈선이야 그거를 이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AI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벡터 변환을 해야 된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아까 앞에서 뭐 워드 임베딩이나 뭐 나왔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실무적인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트레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워드의 표현, 이제 워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 건가 그건데요. 이제 워드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를 잘 만들어서 이제 컴퓨터가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원하스 아까 나왔죠. 원하스 코딩이라고 해서 이제 각 단어별로 일식 1010에서 해당 값만 일로 주고 하면 결국 이건 뭐냐면 되게 양이 적을 때는 각각 단어별로 독립적으로 잘 돌면 원하스로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단어가 많아지고 뭔가 유사한 단어들을 표현할 때는 인베딩을 통해서 단어 간의 뭔가 유사성이나 그걸 해야겠죠. 근데 아까 포커스나 뭐 이런 대량을 쓰다 보면 스파스해져서 이걸 좀 뭔가 잘 이제 성능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글로브즈라고 요즘에 아까 그 설명 세션에서 나왔었잖아요. 이건 이제 세부 내용까지도 잘 구분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캐릭터 단위 인베딩은 뭐냐면 글자를 워드 단위는 뭐 피자 주문해주면 피자 띄우고 주문 띄우고 해줘 뭐 이렇게 되는데 캐릭터 단위는 피 띄우고 자 띄우고 주 띄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건 뭐냐면 글자 단위로 인베딩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언어들이 나와도 이걸 잘 찾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워드 단위 인베딩이라면 피자인데 피자 주문해줘 하면 피자에 대한 값만 어디를 갖고 있는데 캐릭터 단위는 피 띄우고 자 되니까 피, 이, 자 이래도 대충 피가 들어가니까 그 벡터 값이 이제 훈련될 때 해당 그 연관성을 좀 찾기 위해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보니까 이제 그 한글을 영어로 바꿔서 인베딩을 하면 영어 처리가 되게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캐릭터 단위다 하더라도 이게 글자 수가 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가나다라 마바사인데 가, 강, 뭐 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되게 뭐 이렇게 되게 많잖아요. 글자. 근데 영어는 ASZ까지 하고 걔를 이제 영어 자체를 한국어 자체 영어로 바꾸는 거예요. 뭐 피자 주문해줘 하면 PIZA 주문을 JU, MUN 해줘 하면 이게 결국 이게 그냥 벡터 수가 길다 보니까 인베딩 자체를 하니까 이제 좀 더 이제 벡터 수를 줄인 효과가 있다. 왜 제가 지금 벡터 수를 줄이는 게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여기 보면 이제 모델별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글로브가 어떻고 여기 논문 있으면 여기 논문을 클릭하면 보실 수 있는데 말뭉치에 대해서 이렇게 성능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여러 가지 말뭉치를 썼다 하더라도 그 비즈니스 도메인에 맞게 이런 것들을 워드 리프레젠테이션 하느냐 그리고 답은 없다. 그리고 해당 서비스에 따라서 데이터의 구조를 어떻게 정의하고 적절하게 선택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하다. 대신 이제 뭔가 벡터 수를 줄이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보다시피 뭐 성능이 그렇게 뭐 말뭉치가 많아진다고 해서 아까 워드 투 벡터 얘기하신 게 뭐냐면 뭐 말뭉치가 이렇게 많아도 성능이 이렇게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여기 논문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 벡터를, 그러니까 문장들을 어떻게 이제 인베딩 하느냐를 이제 설명드렸는데, 이제 결국 그 인베딩 데이터를 어떻게 얻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결국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비즈니스에 따른 텍스트는 존재하죠. 뭐 아까 말한 대로 피자 주문해줘 뭐 이런 식으로 문장들은 존재한데, 이걸 이제 딥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뭐 몇백만 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데이터도 많아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태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문장들에 대해서 해당 문장에 대한 의미들, 뭐 피자 주문해줘,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케이스별로 그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어떻게 얻느냐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저희가 보면 뭐 코퍼스라고 해서 그 2007년도에 이제 세종 말뭉치가 공개돼서 이걸 갖고 학습된 많은 그 모델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형태에서 분석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물결 21이라고 여기 가보시면 볼 수 있는 소스는 공개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기업들이 쓰는 게 웹 크롤링을 통해서 뭐 트위터나 그 트위터 아까 뭐 나왔었잖아요. 그 형태에서 분석할 때 그런 식으로 이제 웹 크롤링으로 해당 데이터를 다 모아갖고 뉴스 기사나 이런 것들 모아서 걔를 갖고 또 이렇게 하는 것들. 근데 결국은 이제 뭐냐면 도메인이 특화된 경우에는 이제 텍스트 데이터를 직접 만들어야 돼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제가 이제 베타 서비스 얘기한 것도 실제 서비스를 먼저 만들고 사용자가 입력된 걸 갖고 이제 그걸 갖고 이제 계속 모델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결국 이제 데이터를 늘리는 게 오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뒤에서 이제 설명드릴게요. 결국 특화된 단어의 경우는 새로 학습시켜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하이, 이제 안녕이라는 게 이제 뭐 세종 코퍼스에 등록돼 있으면 요즘 뭐 많잖아요. 뭐 하이하고 이게 다 대학생분들이시죠. 이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의도가 결국은 안녕이라는 것과 맞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것도 학습시켜야 되는 거죠. 이게 뭐, 인사하는 거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데이터를 다 서비스를 오픈해서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학습시켜서 계속 모델 성능을 한다. 결국은 또 이제 고유명사 등 이제 새로운 어휘가 들어올 때는 새로 등록을 해야 되죠. 새로 태깅해서 새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밑에 적힌 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데이터를 얻는 거는 그 오그멘테이션 기법 뒤에서 설명드릴 거고, 이제 먼저 데이터 서비스에서 사용자가 입력하는 거 보고 그걸 꼭 태깅한다. 아니면 이제 결국 세종 말뭉치가 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게 최근에 이게 이번 달에 뉴스가 하나 떴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국립국어원에서 2차 세종 계획이라고 해서 그 뉴스가 이게 떠 있더라고요. 보면 이제 2018년부터 세종 말뭉치 때도 이 정도 예산을 투입했었거든요. 2022년까지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2007년 이후로 뭐 거의 10년 가까이 막 새로운 언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라에서도 투자하고 하면 제2의 세종 코퍼스가 나오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쓰면 좀 더 최신의 트렌드에 맞는 문장들과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데이터의 구성 이게 좀 반복된 내용인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인베딩을 얘기할 건데 결국 문장이 이제 학습을 데이터 이제 학습시키기 전에 데이터를 어떻게 얻어서 뭔가 얻었으면 그 데이터 학습시키기 전에 최대한 이제 의미 없는 것들을 뽑아내야 돼요. 클렌징을 어떻게 하냐면 뭐 피자 주문해줘 하면 해줘해서 물음표 붙일 수도 있고 물음표 2개 붙인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걔네 그런 것들은 솔직히 우리가 뭔가 그 의도를 파악함에 있어서 영향적 요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날려요 그냥. 그러니까 특수문자 제거하거나 의미 있는 단어를 그 특수문자 제거하거나 쓸모없는 것들 다 빼버리는 걸 클렌징이라고 하고 그 결국 챗봇에서 뭔가 파이썬 코드 같은 걸로 앞단에서 다 걸러주는 거예요. 모델을 이제 인퍼런스 전에 그걸 해주고 그다음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그 문장 내에서 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각각을 라벨링하는 거예요. 데이터에 대해서 구성할 때 그걸 갖고 이제 학습시키는 거죠. 태깅해서 학습시키고 근데 결국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이 중요한 게 그 해당 뭐 의도나 이게 나와서 앞단에서 다 클렌징 해주면 이제 그 학습을 할 때는 결국은 그 의미 없는 게 다 빠지다 보니까 트레인 코스트가 줄겠죠. 결국 실제 필요한 것만 해서 모델이 나올 거고 모델 성능을 향상할 수 있고 인베딩 차원도 줄이다 보니까 결국은 성능이 향상된다. 결국 이것도 앞에서 나온 그 말인데 이제 인베딩 차원 크기에 따라서 성능이 보다시피 이게 인베딩이 많이 늘어날수록 스파스해진다는 거거든요. 이게 문장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서로 간에 이제 유사도가 떨어지는데 그게 그러면 이게 성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이렇게 차원 자체가 늘어나니까 점점 떨어지는 게 그래서 결국은 스파스한 거를 이제 덴스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이제 그 ASZ를 영어로 바꾼다는 것도 이 ASZ까지 하고 뭐 영어에서 뭐 이렇게 특수문자까지 하면 그냥 벡터 조건 70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게 꽤 성능이 좁게 해서 잘 나와요. 그리고
뭐 이제 로어 같은 거 예를 들어 대문자나 소문자를 이렇게 해서 줄이는 이런 메소드 쓰면 벡터 줄이는 방법의 하나의 방법이다. 초성, 중성으로 쪼개는 것도 했는데 이건 되게 별로 비추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실습을 좀 해볼 건데요.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하느냐, 이 워드 인베딩 어떻게 하냐인데 아까 보시 잘 띄우셨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책볼 렉처라고 있어요. 제가 이거는 이제 앞에서 그 책볼 렉처가 5번이었잖아요. 책볼 5번에 있는 걸 제가 좀 더 이걸 좀 따듬어서 좀 쉽게 설명해놨어요. 데이터 이런 것들 다 여기 코드 안에 집어넣고 좀 해놓은 건데 여기서 이건 먼저 이거 아까 제가 빼먹었는데 여기 챗봇에서 요거 한번 눌러보실래요? 이건 직접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 실제 코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면 좀 더 이제 실제 이제 이거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서 집에서 해보셔도 되고 다 대학생 분들이시잖아요. 실습하실 때 이거 참고해서 과제 내셔도 유효할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이거 할게요. 이건 제가 아까 요 영역 지금 제가 설명하다가 여기서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요 영역 있잖아요. 슬래시 어떻게 구성하느냐, 슬래시 어떻게 채워지고 만들어지냐를 제가 코드로 짜왔어요. 이거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제 제가 지금 아까 이렇게 짠 거예요. 이제 판교에 지금 뭐 피자 주문해줘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 판교에 피자 주문해줘라고 입력을 하면 자 이건 이제 제가 뒤에서 이제 설명할 건데 서버 단에 이제 결국은 요 영역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요 영역단에 입력이 되면 이 서버와 메시지 플랫폼에서 이제 결국은 사용자 간의 서버 이걸 주고받는 REST API에 대한 표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데이터를 입력을 해요. 이렇게 뭔가 판교에 피자 주문하면 요런 식 최소한의 이제 서버랑 주고받을 부분을 최소한을 만든대요. 의도가 뭐냐? 왜냐면 이걸 화면에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렇게 맞떨어지겠죠. 입력값은 뭐가 있을 거고 입력값이 이거네요. 입력값이 이렇게 들어가고 인텐트는 파악이 안 됐죠. 지금 처음 입력됐을 때는. 근데 텍스트고 뭐 이런 것들 이건 제가 또 나중에 뒤에 설명드릴게요. 왜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슬랍 엔터티가 뭐고 출력값이 뭐냐 이게 이런 식으로 최소한을 구성해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DB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뭐냐면 이게 각 인텐트별로 해당 뭐 피자 주문이 있을 거고 호텔 예약 뭐 여행 정보 알려줘 이러면 해당 걸로 인텐트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뒤에 제가 이제 딥러닝을 설명 전에 이건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 룰 베이스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그냥 피자 주문이거나 배달이거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요. 뭐 호텔 예약해줘, 뭐 호텔 잡아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여행 정보 알려줘 이런 식으로 인텐트를 구성하는데 이게 뒤에서 왜 중요하냐면 학습할 때 이거 다 쓸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그럼 결국 이제 주문 예약 정보라는 세 개의 인텐트가 있어요. 인텐트가 있으면 이제 엔터티가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아까 슬랍 여기서 제가 보면 여기 자 피자 주문에 대한 슬랍이 여기 3개예요. 슬랍 3개. 그러면 주문에 대한 슬랍들 지금 슬랍이 이제 이렇게 정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이제 딥하게 가면 예를 들어 필수로 가느냐 뭐 선택으로 가느냐 할 수 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주문일 때는 메뉴, 장소, 날짜가 꼭 필요하거나 그래서 슬랍 엔터티를 이렇게 정의해놔. 이건 사용자가 저희 서비스한 입장에서 이렇게 다 필수로 정의돼야 되는 겁니다. 이건 아까 그 API.ai에서도 정의하다시피 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형태에서 분석인데 제가 이걸 넣어놓은 이유는 자 보세요. 이제 뭔가 맥압을 썼다 했잖아요. 속도 때문에 저희도 근데 좀 큰 기업에서는 형태 분석에 따라 안 쓰고 자체로 다 만들었었습니다. 형태. 그래서 저희 이제 이거 여기 계신 분들이 오픈소스 최대한 활용해서 하시도록 형태 분석이 잘 공개 안 하잖아요.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데 쓰는 것들은 공개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맥압 같은 거 써서 이게 좀 제일 빨라요. 다른 거 대비해서 그래서 써서 이 문장을 이렇게 넣죠. 문장에 넣어서 이렇게 나온 것들 보면 판교에 지금 주문해줘 이렇게 했잖아요. 했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데이터 여기서 보면 자 클렌징을 했어. 클렌징. 자 입력이 됐어. 이렇게 문장이 입력이 되면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판교에 지금 피자 주문하면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따져 보면 그죠? 이런 것들은 뭐 호텔에 예약해줘 뭐 이런 애는 다 들어가요. 그럼 이런 것들 다 없애버리면 전처리 해버리면 얘는 실제 학습할 때는 실제 필요한 거 학습시킬 수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차원도 줄이고 트레인 코스트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얘는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건 이제 뒤에 제가 지금부터 뒤에서 딥러닝 기법으로 제가 설명드릴 건데 지금 일단 룰로 갈게요. 룰로 해서 MNG, 네. 액, 뭐 네. 저런 NUG 이런 건 어떤 이런 것들이요. 그거는 맥압을 제가 썼으니까 맥압을 설명했는데 맥압을 보시면
그 이제 국어가 아까 제가 코퍼스라고 얘기했잖아요. 코퍼스라고 얘기하는 게 자, NNG 뭐 이런 거 있어요. NNP. 자, 품사 태깅이라고 이제 이게 정의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각 문장별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놨어요. 뭐 이제 태그 여기 있네요. 자, 한국어 품사 태그 비교표라고 그 아까 뭐 NMG, NMP라고 해서 지금 제가 아까 맥카베 썼다 했잖아요. 보면 이제 이게 뭐냐면 세종 코퍼스라고 그 해당 어휘등하고 보면 이제 NMG는 일반 명사, NMP는 고유 명사, 의존 명사 이런 식으로 대명사, 동사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보시면 아까 그 품사 태깅표 보시면 포스 태깅이라고 이게 아까 그 세션 1에서 이제 렉시컬 어널리시스랑 같은 영역을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코퍼스가 갖고 학습한 거를 코퍼스 이 맥카벳에 얘를 태워주면 얘를 맥카벳 썼잖아요. 맥카벳 태워주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잘랐는데 NNG는 명사 여기 보다시피 NNG는 맥카벳이죠. 이 맥카벳 이제 일본어로 만들어진 건 한국어로 바꿨습니다. 이게 좀 우리나라 어떤 분이 이거 한국어로 맞게 만든 건데 여기서 보면 NNG, NNP가 여기 다 정의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 네. 이해되시죠? 예. 네. 그래서 결국 여기서 보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근데 전처리 할 때 뭐 해 적용 필요 없잖아요. 따져보면 날리고 논란해서 제가 뒤에 설명드릴게요. 결국은 뭐냐면 이제 코드 한번 실행해보시면 이제 자 판교에 지금 주문해줘 하면 이제 주문이 뭐고 주문에 따른 스토리 슬랍 밸류를 갖고 와서 NER은 이제 이거는 제가 딥러닝 뒤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 보세요. 이제 문장 입력되면 그 필요한 것만 가져오면 돼요. 따지면 제가 이게 클린징하고 뭐 피처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뭐 명사 영어나 이런 필요한 거 갖고 와서 걔 갖고만 뽑아내면 얘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런 스라시. 지금 보면 이제 판교에 제가 피자 주문해줘라고 했는데 보면 판교 갖고 왔고 보면 보세요. 판교 장소 피자 지금 판교이고 메뉴는 지금 없죠. 제가 판교에 주문해줘만 하니까 메뉴 없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 나온 거죠. 이거 아까 말한 대로 그 스토리 쓰다 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아까 나왔는데 그렇게 그 스토리대로 제가 지금 코드를 짠 거고요. 그럼 메뉴를 선택해줘서 이렇게 나왔어요. 결국은 이제 사용자는 판교에 피자 주문해줘 이렇게 했는데 자 이제 아까 판교에 지금 주문해줘 했잖아요. 근데 판교에 지금 피자 주문해줘로 가볼까요? 자 가볼게요. 자 그러면 네, 판교 피자가 들어왔죠. 피자는 이제 명사잖아요. 명사된 걸 갖고 와서 주문해줘 하면 지금 자 기존 값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캐릭터 CN이랑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가져오면 자 지금 보면 여기 지금 논이에요. 논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문에 대한 엔트리 값을 여기서 가져왔을 거예요. 그러면 딱 하면 피자 갖고 왔잖아요. 피자를. 그래서 슬라시 만들어지고 결국은 지금 보면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났는데 그럼 이제 주문이 완료됐을 거 아니에요. 모든 슬라시 다 채워졌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제 이게 이제 주문이 완료된 거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리스판스가 뭐냐면 제가 뒤에 이제 웹 서비스 관점에서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설명하는데 얘네들이 채워진 거예요. 따져보면 이 스토리 슬라이서티가 얘네들이 결국은 여기 당기면 되고 아웃풋도 만들어진 거죠. 얘가. 그래서 던져주는 사이에서 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슬랏 지금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이제 그 슬롯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 또 하나 설명드릴 게 뭐냐면 워드 리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이제 이건 뭐냐면 코드 다 실행해보셨어요? 아까 앞에 거? 잘 되실 거라고 믿고요. 예. 각자 이제 뭐 이거는 바꿔서 해보세요. 하나하나 뭐 피자 말고 여기 보면 뭐 자기만의 뭐 할 수 있잖아요. 호텔 예약 만들어도 되고 뭐 여행 정보 이런 거 만들어서 슬롯 만들어서 해보시고 여기다가 뒤에 제가 이제 그 의도 파악하는 그 캐릭터 CNN이랑 그 LSTM 기법에 의해서 얘들 연결하면 돼요. 결국 얘들 좀 챗봇이 좀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설명드릴 거는 아까 여기서 말한 대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그 슬롯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컴퓨터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리고 이제 여기잖아요. 이제 NLP를 어떻게 한다는 거를 좀 봐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자 이제 볼게요. 자 이제 이건 이제 좀 다르게 제가 했어요. 피자 주문할 때 있잖아요. 자 이제 그 입력값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있으면 얘를 그 이제 이런 식으로 각각의 문장에 대해서 여기서 공통된 단어를 이렇게 쫙 만들어줘요. 얘를 다 결국 벡터 값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컴퓨터에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컴퓨터는 학습할 때 얘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벡터로 치환을 해요. 지금 이건 제가 원합 벡터로 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하나하나가 예를 들어 안녕 하나가 여기 1, 그 다음에 만나
이렇게 해서 111 이렇게 가 있는 게 보이시잖아요. 결국 예. 요 길이만큼 요 리스트만큼 벡터가 이렇게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뒤에 제가 이제 뭔가 학습할 때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결국 학습할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고 이제 또 이제 하나 이제 젠심이라고 아까 나온 건데 제가 이제 피자 주문봇을 계속 설명할 건데 얘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냐 결국은 이제 안녕 만나서 반가워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얘를 이제 워드 벡터 통해서 각각의 벡터 값을 얘네도 똑같이 아까 앞에서 말 원하수로도 바꿀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워드 벡터로 바꿀 수 있죠 이렇게 젠심으로 얘를 그 해당 문장을 다 집어넣어서 얘를 학습시켜서 모델이 나온 거를 모델에 대한 값을 이렇게 이 리스트를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별로 이렇게 해당 보캐버리에 대한 값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안녕이라고 넣으면 기존의 안녕 값을 이제 원하실 때는 이렇게 여기서 요 1이라는 값이겠지만 워드 투 벡터에서는 아까 말했잖아요. 그 워드 간의 뭔가 시뮬레이티는 그 유사도나 뭐 그런 것들, AI나 이런 것들을 넣으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누구랑 가까운 거는 뭐 이렇게 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AI 이렇게 할 수 있고 걔를 이제 결국은 이 TSN이라고 이건 뭐냐면 이제 그 좀 덴스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얘네들을 좀 더 벡터화했을 때 이렇게 그려져요. 원하시면 그냥 다 따라올 거 아니에요. 뭐 10, 10이니까 그냥 이렇게 시리얼이 따라올 건데 워드 투 벡터 통해서 제가 말한 이 문장들 뭐 피자 주문해주면 피자 값은 어디 있고 얘네들은 뭐 유사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저 TSN 한걸 가지고 네. 인풋으로도 그대로 활용합니까? 제가 TSN 이름 만든 걸 네. 인풋으로도 그대로 활용을 해요? 그렇죠. 네, 덴스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아까 그 SVD도 같은 기법인데 이 문장이 예를 들어 벡터가 이렇게 나오면 SV는 수학적으로 동일한 거잖아요. 그렇죠. TSN은 어쨌든 공간을 왜곡시킨 건데 네, 그래서 이게 실제 데이터를 반영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정보량이 떨어지는 부분이라 예. 그 수로 사용이 되는지 그러니까 정확한 제가 이건 제가 지금 질문을 제가 놓친 건데 뭐냐면 이제 제가 여기서 TSN 쓴 거는 여기 차원에 출력하기 위해서 여기 좀 최대한 여기 디스플레이하기 위해서 했다 보시면 되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건 제가 보여주기 위한 수로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덴스하게 만들 때 SVD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 있잖아요. 예. 얘네들 할 때 쓰고 이거는 제가 맞습니다. 이거는 여기 출력하기 위해서 제가 예. 여기다가 이게 만약 TSN이 안 쓰면 이게 막 커서 막 이거 안 보이잖아요. 너무 커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갖고 이제 결국 이 데이터들이 학습에 쓰인다. 뒤에서부터는 제가 이 피자 주문 봇을 이걸 통해서 이제 학습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부터 이제 자 여기까지 이해 다 되시죠? 따라오실 수 있으시죠? 자 그럼 이제 보시면 자 그러면 자 이제 데이터는 이제 저희가 가져왔고 그러니까 슬롯을 만들었고 슬롯을 갖고 이제 그 데이터를 벡터화하는 것까지 제가 다 이해했어요. 어떻게 학습시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지.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데이터가 없잖아요. 뭐 보다시피 이제 피자 주문봇을 만드는데 피자 주문봇은 없는데 거기다가 이제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많으냐고 그리고 딥러닝을 해야 돼요. 딥러닝 뭔가 써보고 싶어요. 좀 팬시하게 써보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좀 기법들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뭐냐면 이제 먼저 이제 그 의도를 파악하는 부분이에요. 의도를 파악할 때 사용자는 결국 이제 이 문장밖에 없어요. 판구에 오늘 피자 주문해줘 하면 의도를 파악하려면 그 딥러닝을 쓰려면 이제 결국 얘에 대해서 의도가 정의돼야 되겠죠. 얘가 주문에 대한 의도고 이 스토리가 주문이구나. 그럼 결국 얘가 주문해줘야 대한 의도, 주문해줘야 대한 의도를 매핑해야겠죠. 학습하기 위해서. 그리고 엔터테인은 이런 것들이구나 정의해놓겠죠. 이건 제가 앞에서도 스토리 나온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야지 결국 이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결국 학습할 때는 제가 아까 말한 게 이제 애나 이런 것들은 좀 필요 없잖아요. 해줘 이런 건 의미 없잖아요. 따져 보면.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판교 오는 피자 주문이에요. 결국 학습할 때. 전체를 통해서 스타보드 같은 걸 적용할 수 있나요? 예? 스타보드 같은 걸 적용할 수 있나요? 스타보드라는 게 정확히 어떤 그러니까 예. 이 영화에서는 더나 어 같은 걸 다 빼고 스타보드로 빼서 걸러버리잖아요. 전처리 하면서. 예. 우리나라도 뭐 은는 이가 뭐 이런 거 갖다가 스타보드로 정의해서 빼버릴 수가 있는지. 이제 그 스타보드 방식이 이제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게 뭐냐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아까 제가 태깅한 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문장이 여기 나왔어요. 사용자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해줘에서 뭐 이렇게 뭐 점점점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치면 자 이렇게 점점점점이 붙어서 와요. 그럼 이게 SY 값은 이게 결국 뭐냐면 이렇게 해서 앞단에서 얘를 전처리해서 이게 날릴 수 있어요. 혹시 네. 은에 대해서 네. 대명사 은과 조사 은이 구분돼서 잘 나오나요? 아 대명사 은이라는 은과 명사 은과
명사과 뭔가 그 조사이 그건 제가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그 방법은 이제 딥러닝 써야 돼요. 그건 이제 아까 그 앞단에서 이제 그 바이다이렉션 LSTM이 그런 방식이거든요. 이제 문장을 아래에는 이렇게 양방향으로 시계를 펴오면서 그 문장 전체 문장에서 앞뒤 간에 그런 뭐가 나왔는지 다 보고 아까도 뭐 은이 만약 명사인지 조사인지는 그 문장의 전체 문장에서 걔를 이제 파싱해서 거기에 대한 의미를 보고 뽑아야 되기 때문에 공치에 대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스타보드라는 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학습할 때, 근데 꼭 이거는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이건 제가 하나의 그 트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필요하면 이거는 딥러닝 같은 거 다 넣어서 하기도 해요. 왜냐면 일일이 이걸 또 코딩해서 막 걸러주기 힘들기 때문에 데이터가 엄청 많아지면 딥러닝으로 그냥 다 때려놓고 그냥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넣으면 문장이 이제 풀려지는 거예요. 오그멘테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판교에 오늘 피자 주문해줘라고 입력하면 판교 오늘 피자 주문이죠. 근데 이 의도값이 이렇게 넣을 수 있잖아요. 뭐 피자 판교에 오늘 주문해줘. 뭐 오늘 피자 주문해줘. 판교에 피자 주문.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풀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각각의 엔터티별로 이렇게 풀려서 이 해당 의도의 패턴에 대한 이 의도를 피자 주문해서 이 학습 데이터를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얘에 대해서 다양하게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전체 결국 뭐냐면 전체 풀 스트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유사어들을 막 이렇게 집어넣어서 태깅된 거를 넣어서 좀 제너레이션 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이제 제가 캐릭터 CNN 설명할 건데 그 의도를 분석할 때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좀 늘려갖고 해야지 딥러닝 할 때도 효과가 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식으로 늘려서 꽤 많이 늘어나겠죠. 여기에 대한 패턴 자체가 늘어나면 여기 이제 30% 전체 중에서 보통 이제 저희가 그 학습할 때는 보통 전체 100% 중에 30%는 빼서 학습해서 그 평가하잖아요. 평가해서 그럼 이제 새로운 의도,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없는 의도가 들어와도 대충 보고 뭐 메뉴 있고 뭐 주문 있으면 얘가 의도가 주문이거나를 그 프리딕션,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대충 딥러닝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불리는 방법이죠. 불리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의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는 NER, 그 엔터티를 어떻게 뽑냐인데 결국 이제 똑같은 문장이에요. 여기서 판교에 오는 피자 주문해줬는데 여기서는 의도가 주문이었잖아요. 근데 NER을 뽑으려면 이 판교도 알아야 돼요. 판교 오늘 피자. 여기 각 엔터티들을 다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주문에 대해서. 그럼 결국 이게 뭐냐면 그 BIO 태깅이라고 제가 설명드릴 건데 그 각각의 이제 로케이션이 어디고 날짜가 어디고 메뉴가 뭔가를 정의해요. 얘네들이. 당연히 이거는 개발자가 다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얘도 뭐 전처리는 선택입니다. 전처리 선택이고 아웃으로 뺄 수도 있는데 그 판교에 오늘 피자 주문 이렇게 입력을 하면 얘는 이제 태깅이 되는 거죠. 얘네들을. 이제 BIO는 제가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얘네들을 태깅을 해서 엔터티가 뭔지 얘네들 여기 판교 말고도 여기 서울이잖아요. 서울에 오늘 피자 주문해줘도 나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일 피자 주문해줄 수도 있고 모레 해줄 수도 있고 각각 별로 이거 별로 엔터티 개수별로 이렇게 늘려요. 얘를. 그럼 걔는 결국은 얘를 이 엔터티별로 패턴은 다 매핑이 될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매핑된 걸 갖고 앞에서 이렇게 늘어난 이 의도 값을 늘려서 얘를 워드 벡터 같은 걸 돌릴 수 있겠죠. 얘를 각 벡터 값을 워드 벡터 태우려면 돌려서 나온 거를 여기다가 학습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BI로 태깅된 거를 불려서 그러니까 불린 거를 데이터를 다 집어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그럼 이 모델할 때 집어넣어서 학습한 거를 똑같이 이제 나오면 예를 들어 이제 판교 오늘 피자 주문을 하면 판교에 오늘 피자 주문해주겠네요. 판교에 오늘 피자 주문하면 판교에 아웃이니까 빠지고 오늘 피자 주문해줘 날려 이런 식으로 인식돼서 요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뽑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이거는 혹시 이해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코드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거 차례대로 지금 할 거거든요. 설명을. 그래서 1번, 2번 했잖아요. 3번 이제 3번 이제 트레인 학습을 할 때 이제 인텐트나 NER을 딥러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풀리느냐 오그멘테이션 하는 기법에 대해서 하는데 보면 이제 이거예요. 자, 판교에 오늘 피자 주문해줘 이렇게 입력을 해요. 이건 이제 주문에 대한 입력값이고 예약에 대한 입력값이고 이거는 이제 뭐 여행좀 알려주겠죠. 그러면 얘를 여기에 대해서 할게요. 영문을 갖고 오면 각 이거 별로 이제 엔터티가 정리되겠죠. 아까 제가 슬라이드 얘기한 게 날짜는 이렇게 되고 뭐 로케이션은 이렇게 되고 뭐 메뉴는 여기 되고 호텔은 그러니까 뭐 호텔 예약일 때는 이런 식으로 입력될 수 있고 뭐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오그멘테이션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제가 이 자료에서 이 태깅 된 것들은 n by n으로 늘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도 얘를 로케이션을
여러 가지 불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8개까지 문장 하나 갖고도 이 문장 하나 갖고도 엔티티 n by n으로 늘릴 수 있어요. 108개까지 제가 뒤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어느 형태에서 분석을 하고 분석한 걸 갖고 필요한 건 뽑아내죠.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모레 지금 제가 뭐가 쳤죠? 여기 있네요. 모레 날짜에 판교 여행 좀 완료 이렇게 했네요. 지금 이걸 했나? 이걸 했네요. 이거네요. 모레 날짜에 판교 여행 좀 완료 좀 하면 얘를 해서 뽑아서 이렇게 형태에서 분석을 어느 정도 전처리를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위에 제가 설명드리니까 이게 전처리하고 이제 인텐트 하기 위한 이거 보이죠 여기 지금 날짜 자 모레 날짜에 판교 여행 좀 완료 이러면 모레 날짜 모레가 이거죠 태깅 된 거죠. 모레라는 게 여기 있어요 값이 모레 날짜에 그 판교 여행 좀 완료 여기 모레 날짜에 판교 여행 정반료 좀 이렇게 쫙 문장이 만들어져요. 그럼 얘가 태깅 돼서 뽑혀요.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태깅 된 거는 여기 오그멘테이션이에요. 이 엔터티별 엔바이너를 늘려서 문장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얘가 뒤에 이제 제가 학습할 때 쓰일 거거든요. 이 데이터 갖고 학습할 때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텐트 파악할 때. 요 인텐트 갖고 요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겠죠. 날짜가 수량이 들어간 경우는 꽤 어려울 수 있겠네요. 날짜, 시간 이게 같이 겹칠 때요. 예, 날짜, 시간, 수량 이런 게 있을 때 숫자를 어디다 붙여야 그렇지. 날짜 숫자고. 이게 다 검수형 데이터라서 네. 이 장소인지 뭔지 매핑하기가 쉬운데 네. 숫자들이 여러 개 나열되어 있는 경우는 이게 어디에다가 넣어야 될지. 그 부분도 이제 좋은 좋은 질문이신데요. 일단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어느 정도 그 정규식은 있잖아요. 날짜 같은 거 어느 정도. 그걸 먼저 전처리 할 수도 있고요. 앞단에서. 안 되면 이제 제가 뒤에 이제 또 바이다이렉셔널 LSTM 쓸 건데 그 문장에서 약간 똑같은 게 은이랑 똑같이 그 전체 문장에서 얘를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문장이 이제 전체 문장에서 좀 의미를 저희가 봐도 사람이 봐도 알아낼 수 있게 해야지 컴퓨터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날짜만 이렇게 하면 이게 숫자를 뭐 3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수량이 3인지 뭐 3월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 채팅창에도 3만 입력하면 이게 결국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컨텍스트 매니저라고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앞단에서 그걸 이제 질문을 의도하러 가는 게 여기서 뭔가 날짜를 선택하시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질문을 여기서 예를 들어 대충 어느 정도 의도가 파악되면 여기서 슬래시 만들어지는데 현재 뭔가 이 가이드를 현재 뭐 3월 입력하셨나요? 뭐 3월을 선택하셨나요? 선택하는 것 UX 측면에서 선택하려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이제 뭔가 질문을 하면서 이게 슬롯에 대해서 물어가는 이거는 이제 구현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서 그 딥러닝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서비스한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최대한 앞단에서 뭔가 전처리해서 걔를 걸러줄 건가 정규식 같은 걸 걸러줄 건가 아니면 그 딥러닝을 최대한 활용해서 문장을 최대한 학습시켜서 거기에 맞는 패턴이 들어오게 하는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해놨냐면요. 보면 그 정보라는 거는 지금 보면 이제 얘가 우리가 의도를 파악할 때 이 전체 문장 학습시킨다 했잖아요. 의도 파악할 때. 근데 얘는 정보라는 게 엔터티는 아니잖아요. 얘는 엔터티를 뽑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정의해 놓은 거고 이해하기 쉽도록 얘는 학습할 때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벡터 값이 이제 정보라는 건 고정되었는데 태깅 값은 다 바뀌면서 정보는 계속 들어가요. 그럼 결국 이 정보라는 값은 학습할 때 되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거예요. 정보라는 게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정보라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걔는 결국 뭐냐 정보라는 게 들어오면 뭐 피자 주문이나 뭐 호텔 예약은 갈 일이 없다는 거죠. 정보가 들어오면 학습할 때 그런 것 때문에 정보라고 적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인텐트 할 때도 주문이 다 들어가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학습할 때 얘네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말은 얘 값들이 학습할 때 그 해당 모델에 영향을 최대한 많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다. 하나의 상수값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그거는 이제 룰에서도 주문 들어가면 하듯이 딥러닝도 결국 이런 식으로 넣으면 룰을 빼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여기까지 했죠. 자 그럼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늘렸어요 데이터를. 늘리면 늘린 걸 갖고 이제 비하를 태깅도 내야겠죠 이렇게. 그럼 이 패턴이 있으면 얘가 결국 NER이잖아요. NER들 의도할 때 이렇게 학습을 했지만 이게 NER이 뭐죠? 데이터가 결국은 이런 식으로 막 늘려지고 이렇게 태깅이 될 수 있겠죠. 다 학습할 때. 결국 요 문장이랑
이 하나의 문장에 학습하기 위한 인풋과 라벨링 값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늘린다. 그래서 간단히 하나 해보면 뭐 예를 들어 뭐 제가 이제 분당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썼는데 뭐 서울도 올 수 있잖아요. 서울에 대한 엔티티가 추가됐다. 여기에 대해서 뭐 해볼게요. 서울 자 지금 108개인데 하나가 더 추가됐으면 n바이너로 오그멘테이션 할 수 있는 거예요. 보면 한 개 더 주고 요 n개만큼 더 늘려난 거죠. 108개에서. 그 다음에 컨텐츠 분석 이거 똑같이 하겠죠. 문장 이거 뭐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똑같이 나오죠. 이제 뭔가 여기도 똑같이 이랑 이거 다 똑같겠네요. 어차피 입력된 문장이 같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가 그건데 지금 뭐 이제 그 해당 요 태깅된 값에 대해서 n by n으로 늘렸잖아요. n개 곱하기 데이트에 대한 n개, 로케이션 n개, 트래블 n개를 곱해서 실제 이게 완성된 이런 학습할 문장을 뿌리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서울이 들어가겠죠. 지금 보면 이제 야탑 여기 넣었잖아요. 야탑 판교 이렇게 있는데 하면 서울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좀 많이 풀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없을 때 억지로 뒷면을 쓰기 위해서 뭐 그런 기법을. 그러면 이제 그럼 여기도 늘어나겠죠. 비하여 태깅된 게 이렇게 매핑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풀텍스트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서 얻은 걸 갖고 제가 그래서 이제 인텐트 애니얼 설명할 건 학습시킬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여기까지 해서 이제 데이터를 얻었어요. 데이터를 얻었고 지금부터 이제 의도를 알아내야 되는데요. 한 시간이 좀 넘었는데 1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